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을 두고요. 국내외에서 비관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전망이 역주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장 한국은행에서도 살펴보면요.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으로 조정하고 있고요. IMF와 OECD 역시도 성장률 전망치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살펴보면 IMF와 OECD 역시 1.5%로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망이 지금 좋지 않을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이 수치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한은의 그 전망을 갖다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은 지난해 2월만 해도 올해 성장률이 2.5%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5차례 연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그렇죠. 5월엔 지금 1.4%로 그러니까 1.4%까지 낮아졌죠. 뭐 이런 전망치 하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뭐 KDI라든지 국제통화기금, OECD 뭐 등등등요. 그다음에 신용평가 회사들은 좀 더 박하죠. 여기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1.1%, 네. 피치가 1.2%. 심지어 IB 중에서는 노무라증권 일본계지만 네. 우리나라를 갖다가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어. 하는 그 IB들도 있어요. 네. 사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한국 경제의 저점은 사실은 이미 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인이라는 건 뭐 한은에서 정확하게 짚었죠. 결국은 이제 수출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또 대중 수출의 이제 문제점, 그 다음에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어렵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수출이 그 하반기에는 좀 살아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2분기까지는 지금 뭐 무역 적자가 거의 뭐 15개월 연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그렇게 빨리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어쨌든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악화 일로였던 그 정보통신 분야, IT 분야의 어떤 그 경기 회복 가능성, 이 가능성도 이제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뭐 한은의 전망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애초 기대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그 회복의 속도는 좀 느리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올해 한국의 그 성장률 자체를 갖다가 대충 한 1%에서 한 1.5% 정도 사이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예. 네, 근데 지금 오늘 또 이제 소식이 나와 있는 부분이 추경호 부총리 역시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럼 네네. 이런 기관들과 조금 비슷한 결로 이런 해석이 나왔다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일단은 우리가 그 성장률을 갖다가 이제 좀 뭐 추계를 하거나 추산을 할 때 보통 이제 산업 그 활동 동향을 보잖아요. 근데 산업활동 동향, 4월 산업활동 동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유일하게 좋아진 부분이 이제 설비 투자 부분만 약간 상승을 했고요. 산업 생산은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다 줄었습니다. 네. 소비 역시 줄었어요. 소매 판매액이 줄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경제의 주체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가 금리를 갖다 시장 금리가 좀 낮았다고는 하지만 역시 고금리 상황에서 좀 억눌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OECD가 발표하는. 네. 그게 4월 달에 약간 방향을 틀었어요. 네. 근데 5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면 역시 좀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점은 뭐냐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통계청의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갖다가 한 1, 2개월 정도 그 어떻게 보면 선행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빠르면은 6월, 늦어도 그 3분기가 시작되는 7월 정도에는 경기가 그나마 그래도 이제 저점 계속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반등의 조짐을 갖다가 서서히 보이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때는 그래도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올해 하반기, 상반기보다는 낫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이런 이후에는 OECD에서 나왔던 경기 선행지수가 방향을 틀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우리 경기는 좀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IMF가 분석한 자료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업 부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나섰습니다. 굉장히 높은 것이다라고 나왔고, 우리나라는 또 아시아에서 5번째로 부채 비율이 좀 높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어떤 상황에 좀 직면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보고서는 아시아 12개국을 조사한 겁니다. 12개 나라요? 아시아 네. 주요국이죠. 아시아의 네. 주요국들 한 12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은 이걸 갖다가 보통은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다. 그러면 1년 동안 이것 비즈니스를 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전체 기업 부채 비율의 한 22%를 갖다가 상회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높은지는 감이 잘 안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평균이 한 16.8%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평균이 1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아시아 평균보다도 높고 세계 평균보다도 높다는 네. 얘기겠죠. 우리 그보다 높은 나라는 여기 보시면은 인도, 네.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네, 이 사실- 나라들도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네, 가지고 굉장히 높은 있네요. 수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규모는 절대 규모는 높지만은 인구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인데 네. 여기에 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겠죠. 사실 뭐 이렇게 이제 한국의 그 기업 부채들이 높아진 거,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역시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한국 경제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의 선두 기업들, 가령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엄청난 대기업들이 네. 사실은 지난해 뭐 영업 적자를 기록됐거나 영업 이익 규모가 대폭 감소를 하면서 그렇죠. 사실 그 밑에 있는 그 일종의 고개 납품해서 그 네. 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 당연히 그런 회사들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역시 이제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대중국 수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자로 돌아선 상황들에서 한국 기업들의 고통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역시 하반기에는 역시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찍고 3분기 내지 4분기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가 좀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재고 부분들이 좀 감소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상황들은 그래도 조금 더 호전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거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상장돼 있는 중소기업의 60% 정도가 네. 역시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에요. 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네. 그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은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어려운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중소규모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 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만큼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실적을 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반도체가 바닥을 좀 찍어내면서 앞으로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대중국에 대한 수출 역시도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장사 내에서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무역 수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살펴보면요. 무역 적자가 15개월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네. 여기에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도 있고요. 네. 거기에 원자재 가격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사실 원자재 가격은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이 원자재 가격이 우리 무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이 무역 적자가 지금 올해 거만 나와 있는데 네. 사실 이게 15개월 연속 무역 그렇죠. 적자니까 이게 IMF 이후에 최장 네.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그 교역 상황, 무역 상황이 좋지 않다.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다행히 올해 줄어들고 들어서 있네요. 네. 이 무역 적자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죠. 네. 이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 한 11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굉장히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 곡물 가격 역시 마찬가지고요.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일단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건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다음에 대중국 수출 부분이 어느 정도 살아나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에 그
무역 통계를 보게 되면 다행히 두 가지 점에서 약간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중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적자폭이 굉장히 줄었고 네. 수출이 좀 늘었다는 게 이제 한 가지 희망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뭐 여러 가지 그 시장조사 기관에서 얘기를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6월에 비교해서 지금 현재 한 3분의 1 토막 난 거거든요. 네. 거의 바닥이라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3분기 정도부터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죠. 에너지 그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서 무역 숙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 텐데 네. 다만 에너지 가격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석유나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수출에 정제 마진이 줄어들고 제품 단가가 내려가니까 수출에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 수출에서 지금 이제 여기 그 표에 나와 있지만은 희망적이라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미국이라든지 네. 인도라든지 가령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호주라든지 이런 네. 쪽의 수출이 그 과거에 비해서 비율을 놓고 보면 상당히 그렇죠. 높아지고 예.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 이래로 가장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체 수입하는 총액이 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총액에서 한국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6% 정도 올라섰어요. 이게 1990년대 이래로 최고 수치거든요. 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반도체와 중국에 너무 수출을 갖다가 한 곳에 의지했다. 네. 특정 품목이랑 특정 국가에 너무 의지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갖다 극복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다변화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국가로 이걸 갖다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런 효과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예, 방금 예. 전에 지금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봐도 될 것 네네네네. 같습니다. 뭐 미국과 뭐 홍콩, 인도 같은 곳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네네네. 지금 살펴보면요, 뭐 석유 제품이나 석유 화학 제품, 뭐 철강 제품 같은 경우 또 자동차 부품 역시도 의존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이유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단 유심히 보셔야 될 네. 필요가 있어요. 석유 제품,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품들이라는 걸 주목을 중국이 해요. 자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뭐 받지 않는다 예, 이런 느낌인 그렇죠. 거죠. 과거에는 보통 중간재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간재를 우리한테 수입을 했지만 네. 이 중국 자체의 기술 자립을 어느 정도 이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완전히 고위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첨단 제품이 아닌 일반적인 어떤 저위나 중위 정도의 제품들 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느 정도 지금 자립을 해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제품, 석유화학 제품, 네. 철강, 자동차 부품 역시 마찬가지고요.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도 뭐 LED라든지 이런 그렇죠. 쪽에서는 네. 우리나라를 갖다가 뭐 일부에서 지금 넘어섰다까지 넘어선 것도 얘기하는 있잖아요. 거예요. 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중국 의존도가 대단히 줄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주요 분야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피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계속해서 기술 자립도를 높여갈 테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갖다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는 정도의 어떤 첨단 제품에 대한 계속적인 기술 개발. 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기업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런 쪽으로 특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뭐 중국이 우리의 최대 흑자국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적자국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좁혀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중국 수출을 지금 섹터별로 살펴보셨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는 살펴보니까요. 중국의 자립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산업연구원에서는요. 그래도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나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여기에는 조선업황이 조금 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조선업의 수주가 네. 굉장히 엄청나다는 건 뭐 지난해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올 상반기에 그 한 20%밖에 수출 성장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따져봤더니 사람이 공급이 안 됐던 겁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하반기에는 이제 인력 보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가 한 50% 정도는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걸 갖다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는 좀 조심해야 될 측면이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그 신조 선가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클락슨에서 발표를 하는 그 조선이라는 데 해운의 분석 기관이죠. 그게 지금 많이 올라왔다. 쭉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선박의 단가가 높아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2010년 중반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생각한다면은 큰 성장은 또 그렇죠. 아닌 것 큰 같네요. 성장은 네. 아닌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조선업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지금 수주를 가령 높은 단가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실제로 건조에 들어가는 1년, 2년 있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이게 그 1년이 2년이 지나는데 그 사람, 네. 인력의 인건비,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부분의 원자재 비용들, 가령 후판 가격이나 이런 네. 것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생각보다 커요. 그다음에 조선이라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노동 집약적입니다. 생각보다는. 따라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선 산업이 지금 엄청난 수주를 받고 있다는 거에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그런 점을 들어서 네. 조선에 대한 어떤 조선주에 대한 어떤 성급한 투자는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이런저런 면을 사실은 원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냐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선의 수주 자체가 괜찮기는 하지만 시차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 점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수 상황도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래도 지금 시간에는 2600선은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난달에는 사실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또 외국인이 바이코리아를 나서고 있는데 그러면 상승을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6월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좋을까요? 일단 시장 상황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부채 협상은 타결이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은행 같은 경우가 올해 글로벌 성장률 자체를 2.1%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아진 거예요. 한국 경제는 조금 네. 성장률을 낮추고 그게 있는데 좀 역성장하는 네, 느낌이죠. 네. 글로벌 경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네. 거거든요.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될 때는 특정 섹터만 가요. 가령 뭐 반도체 미국 시장에서 뭐 엔비디아만 간다거나 네. 아니면 기술주만 간다든지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면 그 섹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되냐면 순환매가 일어납니다. 아, 여러 가지 좀 관심이 그렇죠. 간다는 투자자들의 뜻인 거죠. 관심이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을 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우리나라 경기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거라는 걸 가정을 하고 글로벌 경제 자체가 좋아진다는 가정하에서 놓고 본다면은 앞으로의 시장의 관심은 지금 기존에 그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저 PER 종목들이겠죠. 이쪽 품목들, 이쪽 섹터, 그런 어떤 섹터를 찾아서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가 좀 빠지곤 있는데 지금 코스피 하단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코스피 하단에 대한 네. 전망은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제가 네. 감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단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겁먹지 말아라. 아, 겁먹지 네, 말아라. 왜냐면 네. 뭐 선물 옵션 뭐 동시 동시 만기이고 만기일이잖아요. 하니까 네. 사실은 오늘 주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요. 예.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이제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들면은 사실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흥국 투자를 할 때 가장 주목하는 점은 외국인들 가장 주목하는 점은 그걸 갖다가 제일 빨리 어떻게 보게 되면 또 경기가 나빠지면서 또 좋아지는 나라를 네. 갖다 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갖다가 일종의 카나리아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동굴 속의 카나리아. 네.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글로벌 경기를 갖다가 제일 먼저 반영을 하고 또 회복이 될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또 회복되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6월 달까지는 그래도 좀 낙관해도 좋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